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신라 화랑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보내주시면서 질문 주셨죠. 이게 케이팝 아이돌의 원조냐, 아니면 최정의 특수부대냐, 드라마에 나오는 그 꽃미남 이미지가 다일까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재밌는 주제죠?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이 화랑 탄생에 이런 비화가 있었나 싶고 또 그들의 정신세계나 훈련 방식,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삼국통일의 주역이 됐는지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화랑에 대한 그런 막연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걸 좀 걷어내고 그 진짜 모습,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화랑이라는 존재가 그냥 청소년 조직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신라라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그런 복합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이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인재 육성 시스템이요? 네, 흔히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 그 뒤에 숨겨진 강인함, 그리고 그 시대적인 의미,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진진한 자료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자료 보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건데요. 최초의 화랑은 여성이었다고요. 원화제도. 이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요. 진흥왕 때, 그러니까 서기 576년인데 신라가 인재를 모으고 어떤 공동체 의식을 키우려고 먼저 원화라는 제도를 시행해요. 원화. 네, 남모와 준정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두 여성을 뽑아서 각각 수백 명씩 젊은이들을 이끌게 한 거죠. 오, 취지는 좋았어요. 국가통합, 인재 양성.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원화 사이에 질투와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준정이 남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럼 이 실패가 오히려 화랑제도 탄생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원화제도의 실패가 신라에게는 정말 값비싼 교훈을 준 셈이죠. 리더에게 개인적인 매력, 아름다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직을 이끌려면 어떤 체계적인 규율 그리고 공동의 목표의식 이게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fascinating here. 이 실패를 딱 거울 삼아서 외모가 아주 뛰어난 남성을 리더로 삼는 화랑제도로 전환했다는 점이에요. 남성으로?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별만 바꾼 게 아니고요. 국가가 주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군사적인 목적성, 이걸 아주 강화한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요? 네, 당시 6세기 중후반이면 신라가 백제 고구려랑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할 강력한 전사 집단, 이 육성이 정말 절실했던 거죠. 그 15살인가 16살밖에 안 된 화랑 사다함이 대가야 정벌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딱 이런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멋진 청년들 모임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랑 맞물려서 탄생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네요. 그럼 이 화랑은 어떻게 뽑혔어요? 신분제가 그렇게 엄격했다는데 이 제도는 좀 특별했다고요? 네, 화랑제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의외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요? 네, 리더인 화랑 자체는 왕족인 진골 귀족 중에서 뽑았지만요. 그를 따르는 수백, 수천 명의 낭도들 있잖아요. 이 낭도들은 진골 귀족 자제는 물론이고 그 아래 신분인 육두품, 오두품, 심지어는 평민자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었어요. 와, 평민까지요? 네, 기록에는 낭도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지원해서 모였다고 하니까 그 혈연 중심 사회에서 개인의 의지나 능력으로 뭔가 소속될 수 있는 질을 열어준 셈이죠. 와, 그럼 그 꽉 막힌 신분제 사회에서 이게 일종의 숨통 같은 역할을 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신분이 다른 청소년들이 같이 훈련하고 상마이도라고 하죠. 또 명산대천 유람하면서 유호산수라고 하고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서 뭔가 사회 통합 효과까지 있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 골품제 사회의 한계를 좀 보완하고 또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른 신분의 젊은이들이 우리는 같은 낭도다
이런 강한 소속감 아래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네네. 뿐만 아니라 화랑도 활동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물론 골품의 벽이라는 건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관직에 나아가거나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신분 상승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요. 오. 말 그대로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신라판 인재사관학교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사회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이야, 그런 화랑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정신적 기둥, 그게 바로 세속오계였다고요. 원광법사가 귀산이랑 추앙, 이 두 화랑에게 내려준 5가지 계율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속오계. 이게 바로 화랑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첫째가 사군이충, 충성으로 리더와 공동체에 헌신하라. 둘째는 사친이효, 효도로 부모와 근본을 공경하라. 네? 셋째는 교이신, 믿음으로 벗을 사귀라. 넷째는 임전무퇴, 싸움에 나서면 절대 물러서지 말라. 다섯째가 살생유택, 생명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하라. 이 5가지는 딱 보면 유교의 충, 효, 신사상하고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신라 고유의 용맹함,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리더십 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듣고 보니까 4번째 임전무퇴랑 5번째 살생유택은 약간 좀 상충되는 느낌도 드는데요. 물러서지 말고 싸우되 함부로 죽이지는 말라. 당시 화랑들도 좀 혼란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 귀산이란 추앙도 원광법사한테 그 점을 물었다고 해요. 다른 계율은 알겠는데 살생유택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요. 그랬겠죠. 근데 원광법사의 설명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때와 대상을 가려서 살생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살생이 금지된 날이나 생명이 황성하게 자라는 봄, 여름, 이럴 때는 함부로 죽이지 마라. 또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가축이나 아주 작은 미물 같은 건 죽이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줬어요. 아, 구체적인 그 기준이 있었군요. 네, 이건 뭐냐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전사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윤리적인 브레이크였던 거죠. 임전무태가 어떤 외적인 용기라면 살생유택은 내적인 통제 그리고 분별력, 이걸 요구한 겁니다. 와, 이 2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화랑은 그냥 단순한 전투기계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싸우면서도 어떤 인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용맹하게 싸워라 이게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내적인 통제까지 요구했다는 거군요. 야, 정말 깊은 철학이네요. 그럼 이런 정신력을 바탕으로 화랑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자료 보니까 그냥 무예만 연마한 게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화랑의 교육 목표는 지, 덕, 체, 이걸 다 갖춘 전인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거였어요. 지덕체. 네. 삼국사기를 보면 크게 3가지 수련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오산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 호연지기 이런 걸 길렀습니다. 그 울주천전리 암각화에 화랑들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활동의 흔적이죠. 아, 그게 그거군요. 네. 둘째는 상마이도이, 함께 토론하고 학문을 익히면서 도덕적인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국보 임신서기석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2 화랑이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다 통달하겠다 이렇게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학문 수양도 아주 중시했어요. 와, 3년 안에 경전을.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상열각. 노예와 음악을 함께 즐기면서 예술적인 감수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기파랑가나 모죽지랑가 같은 향가가 바로 이런 활동 속에서 나온 거죠. 신체 단련, 지적 탐구, 예술적 감성까지 정말 균형 잡힌 엘리트 교육이었네요. 그렇다면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신라는 뭘 얻고자 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소년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 만드는 일종의 용광로였던 셈입니다. 지성과 감성,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 이걸 아주 조화롭게 길러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거죠.
신라가 당시에는 약소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이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그들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 나온 그 황산벌 전투 관창 이야기. 와, 정말 강렬했어요. 16살 소년의 죽음이 어떻게 5만 대군의 사기를 다시 살릴 수가 있었죠? 네, 서기 660년 황산벌,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한테 신라 5만 대군이 4번이나 패배하면서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5만 대 5천인데도요. 네, 그때 16살 화랑 관창이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계백이 어린 용사를 보고 가상하다 여겨서 살려보냈는데 관창이 돌아와서 우물물을 마시고는 다시 가서 싸우다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러면서 또다시 돌격해서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 장면, 아버지 품일 장군이 아들의 피 묻은 머리를 받아들고 내 아들이 왕을 위해 죽었으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모습을 본 신라군 전체가 막 부끄러움과 분노로 다시 일어섰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린 화랑도 저러는데 우리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냐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관창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 꺼져가던 신라군 전체의 투지에 불을 확 지핀 기폭제였고 군 전체의 사기를 극적으로 반전시킨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와, 지도층 자제의 솔선수범, 이게 어떤 명령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랑으로 꼽히는 김유신. 김유신은 화랑도를 어떻게 이끌었나요? 그 리더십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김유신은 화랑 정신, 특히 그 세소고개 중에서도 교우이신, 즉 믿음, 그리고 임전무퇴, 용기, 이걸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한 가야 왕족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능력과 리더십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네. 15살의 화랑이 돼서 용화향도라는 자기 그룹을 이끌었는데 그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신뢰요? 네, 낭도들을 그냥 부하, 아랫사람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 친구로 대했어요. 그리고 신분이 낮더라도 공을 세우면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파격적인 포상을 요구해서 관철시키기도 했고요. 우와, 대단한데요? 상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거지 신분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거였죠. 이런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게 바로 삼국 통일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화랑 시절부터 다져온 그 깊은 신뢰와 공동체 리더십. 이게 결국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삼국 통일이라는 엄청난 위협으로 이어진 거군요. 임전무퇴 정신이 군 전체에 미친 영향도 정말 엄청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랑들은 언제나 전투의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신라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었던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일반 병사들은 그냥 감동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책임감과 연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저들도 저러는데 나라고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군 전체에 쫙 퍼지면서 자발적인 전투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죠. 이야. 결국 화랑의 이 임전무퇴 정신은 신라군 전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었고 이게 삼국통일의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인하고 희생적이었던 그들이 왜 유독 꽃처럼 아름답다, 화랑라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또 강조되었을까요? 그 치열한 전사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신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열쇠입니다. What's fascinating here is 신라에서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잘생긴 외모,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내면의 깊은 수양과 덕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자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 여겨졌습니다. 소프트 파워요? 네, 신라 고유의 풍류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술적인 신미한, 도덕적 수양,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걸 중시했는데 화랑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풍요 정신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가꾸어진 외모와 품위 있는 태도는 그 사람의 높은 정신 수양과 자기 절제 능력을 보여주는 증표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을 이끌어내는 뭐랄까 카리스마로 작용했던 겁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이
내면의 덕을 상징했고 그게 리더십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거군요. 그럼 뭔가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나요? 네, 두 가지 중요한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중적인 매력을 통해서 낭도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죠. 아름답고 품위 있는 화랑은 그 자체로 선망의 대상이었고 신라 조정은 이걸 활용해서 화랑을 국가 이념을 체화한 살아있는 아이콘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아이돌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둘째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전장에서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죽음마저 초월한 강인함과 결의를 상징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관창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적진에 뛰어든 것처럼 가장 참혹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초연함 그리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죠. 와, 정말 복합적인 존재였네요. 그럼 화랑을 현대적으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아이돌, 사관생도 아니면 특수부대원 이 셋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굳이 뭐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렵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신라만의 아주 독창적인 융합형 리더십 육성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융합형 리더십 육성 시스템. 네. 아이돌처럼 대중적인 매력과 인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롤모델이 되었죠. 또 사관생도처럼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엘리트 교육, 그러니까 학문, 예술, 윤리, 지리 이런 걸 다 배우면서 미래 지도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원처럼 세소고개라는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임전무퇴의 자세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최정의 전투 요원이기도 했고요. 이야, 매력, 지성, 전투력을 모두 갖춘 완전체 리더.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이것을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세계사적으로 혹시 이런 집단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스파르타나 일본의 사무라이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스파르타의 그 유명한 아고게 교육은 극단적인 군사훈련에만 집중했잖아요. 화랑처럼 인문이나 예술 교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는 주군에 대한 어떤 봉건적인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고 예술은 주로 개인 교양의 측면이 컸죠. 그런데 화랑의 독창성은 뭐냐면 군사, 학문, 예술, 정신수양 이 모든 것을 제도화된 전인 교육으로 통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 통합. 네. 스파르타가 최고의 전투 기계를 만들려고 했다면 사무라이가 충성스러운 가신을 만들려고 했다면 신라는 공동체를 이끌 가장 이상적인 리더 그 자체를 길러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500년 전 화랑의 계율, 세속 5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해진 현대사회에서 교우이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 이 가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소고개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특히 극심한 개인주의 또 불신 사회 속에서 교우이신, 즉 신뢰의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해졌다고요? 네.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어떤 협력이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화랑에게 벗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였듯이 우리 사회에도 이런 신뢰 회복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율들도요. 사군이충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어떤 책임감과 헌신으로, 사친이효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으로, 임전무퇴는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생유택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 공정함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성장이 공동체 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아가는 지혜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화랑제도는 개인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또 공동체는 다시 개인의 성장을 지지하는 구조화된 상호위존, 이것의 아주 훌륭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공동체는 그 개인을 인정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좀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에서 K-팝 아이돌의 성공하고 화랑정신 사이에 뭔가 유사점을 찾는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뭐 예를 들면
오랜 연습생 기간이라는 것이 칼군무 같은 팀워크, 팬덤과의 유대감 이런 것들이요. 직접적인 연관은 당연히 없겠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직접적인 계승관계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공명현상, 비슷한 울림 같은 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K-팝 아이돌들의 그 혹독하고 체계적인 연습생 시스템, 이게 화랑의 전인 교육을 어딘가 연상시키는 면이 있죠. 네네. 둘째로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그 팀워크, 칼 근무 같은 거요. 이게 화랑의 공동체 문화를 좀 떠올리게 하고요. 셋째로 팬덤과 스타 사이에 형성되는 그 강렬한 유대감, 이게 화랑과 낭도의 관계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어쩌면 한국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집단적인 헌신, 체계적인 노력,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시대를 건너서 K-팝이라는 현대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1000년도 더 지난 이 화랑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 국가나 공동체의 진중한 힘은 당장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키워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 다음 세대 교육이요. 네, 신라는 비록 시작은 약소국이었지만 화랑이라는 미래를 내다본 인재 육성 시스템에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위한 헌신,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교육, 이것이야말로 어떤 경제 지표나 군사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다. 이런 메시지를 화랑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신라 화랑의 세계를 아주 깊이 탐구해 보셨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저희도 그저 꽃미남 전사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정말 국가의 운명을 짊어졌던 강인하고 또 다층적인 리더들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랑은 세속오계라는 신념으로 딱 무장을 하고 또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요.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고 용기로 나라를 지켜낸 어떻게 보면 신라만의 아주 독특한 정신적 특수부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특수부대, 멋진 표현이네요. 네, 역사를 아는 것은 그냥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화랑의 정신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속오계 중에 교우 이신은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평소에 좀 전하지 못했던 믿음이나 감사의 마음을 짧게라도 한번 표현해 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1500년 전 그 위대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혹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화랑 제도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할 미래의 리더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까 하는 질문이요. 미래를 만드는 상상력은 때로는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되곤 하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